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마이글로빈하고는 달리 4개의 서브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글로빈은 1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알파 체인이라는 것과 베타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2개씩입니다. 그래서 알파 체인은 아미노산이 141개, 베타 체인은 아미노산이 146개로 이루어져 있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브유닛입니다. 또는 뭐 폴리펩타이드 체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분자량은 64,500, 그리고 그 구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메타가 5.5 나노메타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그 산소 포화 곡선이 시그모이덜 커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소의 그 결합이 코어퍼러티브하게 협동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산소가 이런 그 사슬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사슬에 산소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산소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 시그모이덜 그 세츄레이션 커브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산소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포화도가 바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은 폐에서는 산소와 잘 결합을 하지만은 이 말초 조직에서는 산소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최적화된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베타 서브유닛을 이제 비교해 놓고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많은 알파 헬릭스 구조가 있고요. 뭐 이렇게 이게 다 알파 헬릭스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그 햄 그룹이, 프로스테틱 햄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헤모글로빈의 서브유닛 하나하고 마이오글로빈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아미노산 순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알파 체인, 헤모글로빈의 베타 체인을 아미노산을 이렇게 쭉 1번부터 마지막 까지 이렇게 쭉 배열해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한 140 몇 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지 27개, 27개의 아미노산만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인 구조는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단백질의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순서는 다르더라도 3차원적인 구조는 아주 비슷하고 기능도 또 비슷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그 헤모글로빈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 1 이쪽에 알파 1, 알파 2, 베라 1, 베라 2. 그래서 알파 체인이 2개, 베타 체인이 2개,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 또는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 테트라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슬과 사슬 간에는 어떤 힘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힘들이 물론 관여는 하겠지만은 이 아이언 페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그 아이언 페어가 작용하는데 일종의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페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지금 알파 서브유닛하고 헤모글로빈의 베타 서브유닛하고 여기 그 아미노산들 간에 이쪽 왼쪽의 아미노산이 라이신이에요. 라이신 아미노산 하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이 이제 히스티딘 아미노산인데 이 둘 간에 하나는 이제 그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이쪽도 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겠네요. 이게 두 개가 이제
있고, 이쪽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마 히스티딘이 아니고 뭐 다른 아미노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서로 이제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플러스 차지지만은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차지라고 띄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히스티딘이니까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겠지만 이쪽은 아스파티게시드라 해가지고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어요. 이 둘 간에 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아이언 페어입니다. 이런 아이언 페어가 헤모글로빈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서브유닛과 서브유닛 간의 연계라는 결합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페어라고 하는 그 결합력이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T 상태를 안정화시킨다. 이 T 상태가 뭐냐? 텐스 스테이트인데 좀 경직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의 이제 반대가 R 스테이트인데 릴렉스드 그 상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여기 그 지금 아이언 페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아이온 일종의 이제 이온 결합이죠. 이 아이온 페어가 사슬과 사슬 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베라 2하고 알파 1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온 페어를 이루고 있고 또 사슬 안에서도 베타 2 사슬 안에서도 아스파티게시드하고 히스티딘하고 또 아이온 페어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알파 1하고 여기 알파 2하고는 이렇게 아이언 페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알파 2하고 베타 1하고도 또 이와 같이 아이언 페어를 이루고 있고 또 베라 1 사슬 안에서도 또 아이언 페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온 페어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결합하지 않은 그 텐스 스테이트, 약간 좀 경직된 그런 구조의 헤모글로빈이고, 오른쪽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을 한 상태일 경우가 많고, 릴렉스드 된, 약간 좀 그 경직되지 않고 좀 약간 이완된 릴렉스 하면은 이완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완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소는 여기에 더 잘 결합을 해요. 이 R 스테이트의 산소가 잘 결합하고 이 T 스테이트에도 물론 결합을 하긴 하지만은 잘 결합을 하진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즐겁게 결합하진 않아요. 뭐 X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즐겁게 결합은 하지 않고 R 스테이트의 산소가 잘 결합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뽕 뚫어져 있어요.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R형의 그 헤모글로빈은 그 중앙에 이 공간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 3차 구조, 4차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4차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이 T 스테이트하고 R 스테이트하고 4차 구조가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켓,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켓이 왼쪽에서는 굉장히 넓었는데 오른쪽 R 상태에서는 파켓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이제 그 결합했을 때와 산소가 결합하지 않았을 때 이 구조가 이제 많이 변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왼쪽은 이제 산소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햄이고요. 여기 고동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게 바로 이제 철입니다. 철 이가이온인데 지금 약간 이 햄의 그 구조가
평면 구조가 아니고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그 볼록 튀어나온 그런 구조죠. 이게 이제 그 T 구조입니다. T 스테이트의 구조인데, 오른쪽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철에 산소가 배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M 구조가 평면 구조로 바뀝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던 구조에서,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구조가 약간 이렇게 그 똑바로 펴져요. 판판하게 평면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또 결합되어 있는 이 히스티딘 아미노산을 이쪽으로 잡아 당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뭐 헤모글로빈이 그 중앙에 파켓 구조가 명확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산소가 결합되면서 R 스테이트로 되면서 이제 파켓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산소가 결합했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의 컨포메이션, 이 4차원적인 구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헤모글로빈을 설명할 건데요. 헤모글로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산소를 운반하는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산소 분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잘 결합을 해요. 산소와 결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산소 분압이 낮은, 예를 들어 조직 같은 데서는 산소와 결합을 잘 안 하고 산소를 오히려 방출해, 릴리스해요. 자기가 결합했던 산소를 잘 방출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높은 폐에서, 이 PO2가 이제 산소 분압인데 이것이 폐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산소와 굉장히 효율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산소 분압이 낮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를 쉽게 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헤모글로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소 분자가 결합함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의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그 4개의 서브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할 때보다 첫 번째 산소, 이 두 번째 산소가 결합할 때 더 잘 결합하고, 또 세 번째 산소가 결합할 때는 또 더 결합을 잘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소가 결합할 때는 또 더 결합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결합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결합이 잘 안 돼요. 결합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결합을 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결합할 때는 이제 훨씬 더 빨리 결합을 하고, 세 번째 결합할 때는 훨씬 더 빨리 결합을 하고, 네 번째 결합할 때는 더 빨리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이런 결합의 형태를 알로스테릭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로스테릭 바인딩. 예, 처음에는 결합이 어렵지만은 결합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더 잘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가 알로스테릭 바인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로스테릭 바인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이 알로스테릭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개의 그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이어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아까 얘기했듯이 4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스테릭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산소, 헤모글로빈이 이제 그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T형으로, T 스테이트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그 산소가 결합할 때는
어렵게 결합을 합니다. 잘 결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친화성이 없기 때문에. T형은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낮아요. 산소 친화성이 낮습니다. 잘 결합하지 않다가 그렇지만 어쨌든 결합을 하죠. 두 번째 산소는 좀 더 쉽게, 세 번째 산소는 좀 더 쉽게, 네 번째 산소는 R형으로 변화된 헤모글로빈에 아주 쉽게 결합한다. 이것이 이제 알로스테릭 바인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Y축을 우리가 산소 포화도, X축을 산소 분압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면은 마이오글로빈은 그 친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그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굉장히 낮아요. 친화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주 산소가 조금만 있어도 그냥 다 포화가 돼 버립니다. 마이오글로빈은 하이퍼볼릭한 포화 곡선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헤모글로빈은 좀 다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낮을 때는 잘 결합하지 않아요. 포화도가 낮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포화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코오퍼러티브 바인딩 또는 알로스테릭 바인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의 그 산소와 결합 패턴은 시그모이덜 패턴을 보입니다. S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S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S 형태, 이렇게 S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이제 코오퍼러티비티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이제 이렇게 4개 서브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잘 결합하지 못하다가 두 번째는 더 잘 결합하고 세 번째는 더 잘 결합하고 더 잘 결합하고 네 번째는 정말 이제 뭐 더 잘 결합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알로스테릭 바인딩이라고도 하고 협동적 결합이다. 코오퍼러티브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협동성, 코오퍼러티비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한 거죠. 이 두 개의 서브인을 놓고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쪽 서브유닛이 있고 이쪽에 서브유닛이 있는 이런 두 개, 실제로는 헤모글로빈이 4개죠. 4개인데 2개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산소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여기라고 가정을 합니다. 바인딩 사이트라고 적혀 있는 이 부위. 그리고 이쪽 반대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또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언스테이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움직이는 이런 부위예요. 자, 그런데 일단 산소가 라이겐드가 하나 와서 이제 결합을 해버렸어요. 해버리면은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언스테이블에서 레스 스테이블 초록색으로 덜 불안정한 상태로 움직임이 좀 덜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바뀌었어요. 요 부분도 원래는 약간 덜 안정된 약간 불안정한 그런 구조였는데 상당히 안정한 구조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쪽이 다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쪽이 구조가 바뀌면은 그 옆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도 좀 안정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결합 부위의 산소가 좀 더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쪽 이 초록색 부분의 구조가 불안정해서 자꾸 움직이니까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이 안정화가 되니까 두 번째 산소는 좀 더 쉽게 여기에 이제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산소가 두 개가 결합하고 나면은 이쪽 부분도 또 상당히 이전보다는 이제 안정화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뭐 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결합을 할 텐데 세 번째 결합은 더 잘 결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라고 그러면은 네 번째 결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협동성, 코어퍼티비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알로스테릭 바인딩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퍼러티브 바인딩 또는 알로스테릭 바인딩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MWC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과학자들 3명이 제안한 모델입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모노드인데, 모노드는 1960년대인가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죠. 뭐 마인만, 그다음에 뭐 샴본, 뭐 정확히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M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W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제안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헤모글로빈이 두 가지 컨포메이션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R 스테이트 아니면 T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네 개의 서브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의 서브유닛 모두가 T 아니면은 R이라는 거죠. T 스테이트 아니면 R 스테이트 이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구성원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 또는 각 서브유닛이 개별적으로 그게 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가 다 T 스테이트가 되든지 아니면은 전체가 다 R 스테이트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은 산소의 결합은 T와 R에 다 결합할 수는 있지만은 R에 더 잘 결합을 잘하고 산소 결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T보다는 R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MWC 모델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다니엘 코실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한 이론은 시퀀셜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소 결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서브유닛에 여기에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산소와 잘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그 모노드하고 와이만 장고라는 세 사람의 그 학자들이 제안한 MWC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 네 개의 서브유닛이 다 같은 T 상태로 있든지 또는 R 상태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T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T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이 R 쪽으로는 화살표가 조그맣게 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어렵게지만은 산소가 하나가 결합을 했어요.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뭐 1개 존재할까 말까 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렵게 산소가 하나 결합을 하는 순간 이 T 구조가 이제 R 구조로 상당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90개가 되고 이게 한 뭐
뭐 그 11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화살표 길이도 조금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많이 증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결합을 했어요. 이제 어렵게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런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한 50, 이게 한 51, 뭐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가 만약에 세 개가 결합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가 됩니다.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뭐 거의 90, 여기는 이제 11, 뭐 이렇게 되고, 네 개가 결합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거의 100, 여기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빈이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체 헤모글로빈 전체가 다 뭐 R이 되든지 아니면은 헤모글로빈 전체가 T 상태로 존재하든지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MWC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quential 모델은 좀 다르죠. 이 네 개의 서브유닛이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요 하나만 이렇게 R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R로 바뀐 요 서브유닛이 옆에 영향을 주겠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4차 구조 안에서 요 하나의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그 서브유닛이 주변에 있는 서브유닛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를 더 잘 결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번째 산소는 훨씬 더 잘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가 이렇게 R 스테이트가 됐으니까 또 옆에 있는 T 스테이트에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영향을 줘서 세 번째 것은 더 쉽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점점 산소가 결합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이제 sequential 모델입니다. sequential 하면은 이제 순차적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뭐 설명해 놓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그 개념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A번이 컨서티드 모델, 이 B번이 sequential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코프로티비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에서 산소 분압은 대략적으로 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 12에서 한 13 뭐 이 정도 되고요. 조직에서의 그 산소 분압은 한 4 킬로파스칼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헤모글로빈의 그 원래 기능은 폐에서는 산소를 결합을 하고 조직에 와가지고는 산소를 내려놔야 그 조직 안으로 산소가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돼서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 그 전자전달기라든지 산소가 필요한 장소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이제 그러한 그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그 친화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산소 분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거의 100% 포화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그 조직에 있는 산소 분압 정도 4 킬로파스칼만 돼도 완전히 다 이렇게 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소와 잘 결합을 하지만은 산소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오글로빈 같은 헤모글로빈은 그 산소 운반자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 산소 친화성이 너무 낮은 맨 밑에 있는 이런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는 이 폐에서 그 산소를 결합하는 능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 포화도가 거의 뭐 한 40에서 한 50% 정도밖에 폐에서 안 됩니다. 자기가 그 산소를 가능하면은 많이 결합을 해서 조직에 와가지고는 적당한 양 내려놔야 줘야 되는데 폐에서부터 산소를 많이 결합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조직에 와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내려놓겠죠. 여기 보다시피 한 뭐 20% 정도는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만큼은 아니죠. 근데 헤모글로빈은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헤모글로빈인데 산소 분압이 높은 폐에서는 거의 100% 가까이 포화가 됩니다.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런데 그 이 조직에 오면은 여기는 이제 산소 분압이 4 킬로파스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화도가 한 0.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대략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38%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38%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100%다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헤모글로빈과 같은 포화 곡선을 보이는 이걸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덜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 시그모이덜 커브를 보여주는 그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가 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그 시그모이덜 커브를 보여주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코오퍼러티브 바인딩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폐에서는 산소와 잘 결합을 하지만은 조직에서는 또 산소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는 최적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코퍼러티브 바인딩을 다시 뭐 힐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조금 그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힐 방정식은 아까 마이오글로빈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게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오글로빈 대신에 요 P가 헤모글로빈이 되고 산소가 여러 개가 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NL이 됐습니다. 아까는 그냥 L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개수가 하나가 붙었어요. N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산화 헤모글로빈,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되겠죠. PLN으로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하죠. 이때 그 association constant 결합 상수는 P의 농도, 헤모글로빈의 농도 곱하기 산소의 농도분의 N승 분의 그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농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타 포화도 아까 마이글로빈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그 공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PLN이라고 하는 값은 이쪽 분모를 저쪽으로 넘기면은 Ka 곱하기 P의 농도, 헤모글로빈의 농도, 산소의 농도의 N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그 세타 값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세타는 뭐였냐면은 세타는 포화도니까 전체 단백질 농도 플러스 PLN의 농도
그러니까 그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농도 더하기 그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농도분의 산소와 결합해 있는 헤모글로빈의 농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이쪽에서 유도된 그 식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P 플러스 PLN 대신에 요거를 쓰면 됩니다. KA P L의 N승 분의 KA P L의 N승. 자, 여기서도 똑같이 P를 약분할 수가 있겠죠. 모든 항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KA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 KA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L의 N승이 될 거고, 위에 분모도 분자도 L의 N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KA분의 1은 association constant의 역수니까 KD라고 그냥 표현할 수가 있겠죠. dissociation 해리상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 공식이 이제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여기 N이 없었어요. 여기 이제 N이 있다는 게 이제 아까와의 그 차이점입니다. 왜냐면 헤모글로빈은 몇 개가 결합할지 모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4개가 결합을 하지만은 실제로 뭐 2개가 결합하는지 3개가 결합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마이오글로빈은 뭐 분자 하나당 1개씩밖에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뭐 N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L 더하기 KD분의 L 이렇게 썼었습니다. 힐 이퀘이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약간 좀 변형을 해가지고 로그 1 마이너스 세타분의 세타 이거를 이제 하면은 n 로그 L 빼기 로그 KD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식이. 그래서 요거를 y축에 놓고 요거를 x축에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런 그래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힐 프로시라고 그러는데 그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뭐 1차 함수 곡선이 나와요. 근데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산소 분압을 조금씩 이렇게 높여 가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마이오글로빈 같이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가다가 산소 분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이게 갑자기 N 값이 높아져요.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N 값이 한 3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마이오글로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위가 바로 이제 그 시그모이덜 커브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n 값이 1보다 큰 영역, 여기가 이제 그 코어퍼러티비티, 알로스틱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값이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최대 3개의 그 헤모글로빈 한 분자당 3개의 산소가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운반을 하는데 어,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좀 많이 가져오는 게 좋겠죠. 자, 그럴 때 헤모글로빈이 정말로 어떻게 그 산소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그 우리 몸의 그 pH가 좀 떨어졌다. 근육 내 pH가 떨어졌을 경우에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잘 결합을 할 건가? 아니면 잘 결합을 못 할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은 수소이온과 산소뿐만 아니고 CO2도 운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다는 아니죠. CO2 다 운반하는 건 아니고 이 수소이온도 다 운반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에서 수소이온 또는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운반체로 작용을 한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그 CO2하고 물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라는 효소에서 바이카보네이트하고 수소 이온하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 이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카보네이트로 됐다가 다시 또 CO2하고 물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효소가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은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죠. 이거는 적혈구에 많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전체 그 수소이온의 한 20% 그리고 폐하고 신장 조직에서 만들어진 CO2도 한 20% 정도를 폐와 신장으로 운반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이나 CO2가 그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산소 결합력은 감소가 됩니다. 산소 친화성은 감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조직 내 pH가 낮아지거나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거나 CO2가 그 높은 그런 조건 하에서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감소가 돼서 산소를 조직에 좀 더 효율적으로 내려놓게 돼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아 효과다. 보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보아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pH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면 젖산이 우리 근육에 축적이 되죠. 또 운동을 막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CO2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그 산성 조건 하에서 또 CO2가 높은 조건 하에서 헤모글로빈은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운반을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소를 조직에 더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산소를 더 많이 풍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폐에서 CO2가 제거가 되면서 pH가 높아지면은 헤모글로빈은 더 많은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가능하면은 산소를 많이 내려놓는 게 이제 좋은 거고 폐에서는 가능하면은 산소와 많이 결합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보아 효과라는 겁니다. 이 보아 효과는 왜 발생하느냐?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헤모글로빈의 베타 서브유닛에 146번의 히스틴이라고 하는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보아 효과를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pH가 낮은 상황, 다른 말로 하면은 수소연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그 히스티딘 아미노산이 양이온을 띠게 되고 프라차제를 띠게 되고, 그러면은 아스파틱 애시드 94번의 아스파틱 애시드는 이제 마이너스 차제를 띠는데, 이 둘 간에 서로 아이언 페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 T 스테이트가 상당히 안정화되게 되고, T 스테이트는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낮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 산소는 어디로 가요?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제 그 산소를 이용해서 뭐 전자 전달계를 돌릴 수도 있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보아 효과. 아이언 페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여기 알파 서비닛에 여기 이제 라이신을 보면은, 라이신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라차제를 띠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아스파틱 애시드, 이게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둘 간에 아이언 페어가 형성이 되면서 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T 스테이트가 T 스테이트로 이제 고정이 변한다고 할까요? T 스테이트로 안정화가 됩니다. T 스테이트가 T 스테이트로 바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산소 포화도를 보면은 pH가 낮을수록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pH가 높을수록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이 산소 포화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높은 pH에서는 산소 친화성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성이 증가하고, 낮은 pH에서는 산소 친화성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그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내려놓고 운반하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 중에 하나를 또 설명해 보면은,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막 하게 되면은 젖산이 생겨서 수소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이제 pH가 더 감소가 되고, 또 막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은 CO2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CO2가 혈액으로 들어와서 그 아미노산에 어떤 아미노산의 아미노터미널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아미노터미널에 있는 수소연이 하나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이 아미노터미널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순수한 효과는 수소이온이 더 많이 생겨서 pH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보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CO2는 글로빈 사슬의 N터미널에 있는 알파 아미노기의 카본메이트에 결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게 되면 이제 수소이온이 생겨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보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라이신 아미노산과 아스파틱 애시드가 각각 차지를 띠게 되고, 여기 이제 그 히스티딘 아미노산, 라이신 아미노산 또는 그 아스파틱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를 명확하게 띠면서 서로 둘 간에 이제 아이언 페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언 페어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T 상태로 헤모글로빈은 바뀌게 되고, 이 T 상태에서는 산소를 친화성이 떨어져서 산소를 릴리스하게 됩니다.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출된 산소는 쉽게 조직으로 세포로 들어가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2,3 비스포 그레세레이트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해당 작용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당 작용을 보면은 포도당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파이르베이크 애시드까지 갑니다. 근데 중간에 1,3 비스포스포 그리세레이트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하고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이 인산기가 1번 위치에 있느냐 2번 위치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뭐 어쨌든 이 2,3 비스포스포 그리세레이트는 우리 몸에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화합물이다.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할 때 이 2,3 비스포 그리세레이트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아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감소시켜요. 이 BPG라고 하는 2,3 비스포크리세레이트는 적혈구의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산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친화성을 감소시킵니다. 아까 보아 효과와 똑같죠. 수소연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BPG는 산소 결합 부위와 다른 위치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으로 하여금 산소와 결합을 잘 못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이 BPG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고산지대에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은 적응이 됩니다. 지날만 해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 2,3 비스포크리세레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고산지대로 이동해서 며칠 지내다 보면은 BPG가 만들어지고, BPG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산소를 조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조직의 산소 분압은 4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해수면에 있을 때 12에서 한 13 정도의 산소 분압을 나타내는데, 이제 C 레벨 해수면에서 산소 분압이 폐에서는 12 정도, 한 13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13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커브, 가운데 있는 이 커브가 이제 해수면에서 우리 고산지대로 안 갔을 때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갖는 산소 포화 곡선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폐에서는 대략 한 98% 정도 포화가 됐다가 조직에 가서는 대략 한 60% 정도를 죄송합니다. 60% 그쵸? 60% 정도만 포화가 돼요. 그럼 그 차이가 대략 38% 정도 됩니다. 이 38%의 산소를 조직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고산지대에 이동을 했는데 이 커브가 그대로 그냥 해수면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없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고산지대 4,500m 정도 가면은 산소 분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한 뭐 7 킬로파스칼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산소 포화도가 여기에 보다시피 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0. 일단 80% 정도 포화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죠. 이쪽은 한 60% 60%. 죄송합니다. 이게 한 90%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90% 정도로 하면은 요 차이가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만약에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 곡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해수면에서 30%만큼의 산소를 방출하던 것을 이 30%밖에는 이제 방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30%밖에 안 되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8%만큼 산소를 조직은 덜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BPG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성이 감소가 되면은 밑에 있는 요 곡선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해발 4,500m에서 폐에서의 산소 포화도가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뭐 87% 이렇게 되고 조직에서의 포화도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조직에서의 포화도는 예를 들어서 뭐 한 40%. 자, 그럼 그 차이가 한 37%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너무 많이 계산했네. 한 50% 정도라고 합시다. 50%. 그럼 한 3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해수면에 있을 때나 4,500 해발 4,500m에 올라가 있을 때나 헤모글로빈이 운반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갔을 때 고산병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2, 3일이 지나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BPG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산소 포화도를 헤모글로빈의 산소에 대한 친화성을 낮춰서 더 많은 산소가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젊었으면은 저도 이런 안나푸르나봉, 뭐 히말라야, K2 뭐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고산병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BPG가 잘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 BPG도 잘 안 만들어져서 고산병에 잘 적응을 잘 못해요. 자,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BPG하고 결합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BPG가 디옥시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잘 결합을 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의 T 구조가 안정화가 돼 가지고 T 스테이트가 안정화돼서 이 산소를 잘 방출하는 거죠. 산소와 친화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조직은 이제 좋은 거죠. 산소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거의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 부분으로 와 있는데 시클셀 아네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형 적혈구성 빈혈.
이 새끌이라는 것은 이제 낫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낫을 구경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그 벌초 같은 거 할 때, 풀 벨 때 쓰는 낫 있죠. 그 낫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에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 속담도 있죠. 그 적혈구 모양이 이런 그 난 모양, 기역자 모양이 된다 이래가지고 새클셀 아니미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전병입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병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병이에요. 유전자가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의 그 베타 체인 유전자가 딱 하나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헤모글로빈 베타 체인에 글루타믹 애시드가 원래는 와야 되는데 이게 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어마무시하게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일단은 적혈구 숫자가 줄어들고 모양도 난 모양으로 상당히 빼뚤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겸용 적혈구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혈구는 이런 도너츠 모양이 되거든요. 동그랗게 돼야만 이 혈관을 흘러다닐 때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120일입니다. 그런데 그 겸용 적혈구, 이런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혈관을 다니면서 이 마찰력 때문에 수명이 120일이 안 돼요. 빨리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수명이 짧아지니까 항상 적혈구가 부족한 그런 그 빈혈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더기다가 이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되면은 이 시클셀 아네미아 형태의 그 디옥시 헤모글로빈은 불용성 폴리머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제 도너츠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아미노산이 밸린이라고 하는 그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이거는 친수성이잖아요. 친수성 아미노산인데 친수성 아미노산이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불용성 폴리머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테로자이고트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뭐 유전자의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돌연변이가 된 경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오히려 말라리아에 대한 그 저항성이 생겨서 말라리아의 생존력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시클셀 아니미아 환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정상인은 말라리아로 죽고, 근데 시클셀 아니미아가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도 잘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시클셀 아니미아 유전자를 가진 유전병 환자들이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더 많이 생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헤테로자이거스는 그렇고, 이 호모자이거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유전자의 그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다 이렇게 돌연변이가 된 경우는 오래 못 살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헤모글로빈이 전반적으로 너무 쉽게 그 파괴가 돼가지고 아주 극심한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이 없고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심장 박동도 증가하고 헤모글로빈이 이제 너무 잘 파괴가 되고, 그래서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낮아져서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적혈구입니다. 뭐 예쁜 도넛 모양. 이렇게 그려보면은
가운데가 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그 도너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건 아니고 약간 좀 가운데가 패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 적혈구의 모형입니다. 적혈구는 알다시피 핵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게 이제 그 주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겸용 적혈구를 보면은 이와 같이 뭐 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적혈구도 있고 또 헤테로자이고트 같은 경우 정상적인 적혈구도 이렇게 보이고 또 아주 이상한 이런 적혈구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인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정상적인 그 테트라모 4개의 서브유닛이 잘 결합하고 있는데 시클셀 아네믹 적혈구를 보면은 소수성이 강해가지고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 구조가 또 그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요. 서로 뭉쳐요. 뭉쳐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고 스트랜드 포메이션이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완전히 파이버 포메이션이 돼요. 파이버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 이렇게 존재를 해야죠. 혈액 적혈구 안에서.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글루타믹 애시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친수성, 물에 잘 녹는 아미노산이었는데 이거는 소수성입니다. 물에 잘 안 녹는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이 하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폴리머가 이 파이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의 표면에 소수성이 증가하면서 서로 뭉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긴 섬유상 불용성 결정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겸용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겸용 적혈구는 결국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고 이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극심한 빈혈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겸용 적혈구성 시클셀 아니미아 겸용 적혈구성 빈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로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을 모델로 해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